어디 한번 전화해봐. 실컷 소리 질러보라고.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직접 와서 빌어도 널 구해줄 순 없을 테니까.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이 목소리의 주인은 길거리 깡패가 아닌 지난 8년간 제 곁을 지켜온 남편 강지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내뱉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강한 따귀에 한쪽 뺨은 불이 붙은 듯 뜨거웠고 귀는 먹먹했습니다. 입가에서 번지는 비릿한 피맛과 함께 굴욕적인 눈물이 흘러내리며 저는 참혹한 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사나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을요. 짝! 지훈이의 손바닥이 제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밖에서 울부짖는 빗소리마저 삼켜버릴 만큼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았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길었던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져 퉁퉁 붓기 시작한 얼굴 절반을 가렸습니다. 저는 눈물 어린 눈으로 한때 세상에 자랑하고 싶었던 남편,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이며 마치 조각상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은 살기로 가득했고 제가 사랑했던 다정한 미소와 신사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피에 굶주린 광인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뭘 봐, 이년아. 그가 이를 갈며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습니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이 집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우아하게 녹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그 눈에는 도끼 어린 희열이 번뜩였습니다. 더 때려라, 아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신 차리게 아주 제대로 때려. 빌부터 사는 주제에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고 이제는 감히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분수를 알게 해줘야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빌부터 산다고 지난 8년간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 시집와 맨몸으로 인테리어 회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군데? 이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명품과 외제차,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즐기며 당신과 당신 아들이 맘 편히 살 수 있게 해준 게 누군데? 제 모든 땀과 눈물, 제 청춘 전부를 이 가족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단 한 번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그들의 터무니없는 돈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는 기생충이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이틀 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고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일부 처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의 다정한 관심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난과 경멸만이 남았습니다. 분수를 알게 해준다고요. 저는 피와 눈물이 뒤섞인 비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분수가 뭔데요? 당신들 모자, 모즈, 돈 찍어내는 기계. 이제 기계가 고장나니 버리시겠다. 제 말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지우는 제게 달려들어 긴 머리채를 휘어잡고 뒤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내가 너를 얼마나 호강시키며 살게 해줬는데 이따위 소리가 나와. 부도. 내년에 그 부도 소리 한마디에 내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됐어. 네가 날 얼마나 망쳐놨는지 알아. 남편은 제 얼굴에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인간을 사랑했단 말인가? 이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단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따귀가 연달아 날아왔습니다. 더 이상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뼛속까지 시린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분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시어머니의 악독한 저주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 믿음, 모든 것이 오늘 밤 죽어버렸으니까요. 한참을 그러다 지쳤는지 지우는 제 머리채를 놓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고 저는 갈갈이 찢긴 인형처럼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바닥에 나뒹구는 제 휴대폰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아까 그가 제게 집어던졌던 바로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이 제 인생의 비극을 알리는 그 끔찍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디 한번 전화해봐. 실컷 소리 질러보라고. 오늘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와서 빌어도 널 구해줄 순 없을 테니까. 저는 비틀거리며 휴대폰으로 기어갔습니다.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배경화면은 우리의 행복했던 웨딩 사진이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조롱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고불고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겠죠. 제가 완전히 궁지에 몰려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제 떨리는 손가락이 화면을 스쳤습니다. 친구, 동료, 변호사, 수많은 이름이 지나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단 하나의 번호, 이름 없이 냉정한 숫자로만 저장된 8년 전부터 외우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누를 용기가 없었던 그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에 들어오기 전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저는 입가에서 흐르는 피를 애써 삼키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라는 것을. 전현,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박 여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오만하게 비웃었습니다. 뻔하죠 뭐. 지 친구 나부랭이들한테 전화하는 거겠죠. 어떤 년이 감히 여기까지 올지 구경이나 해봅시다.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구석으로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30분만 지나면 여기서 진짜 광대극을 벌이고 있는 게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한 의문의 번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30분 뒤, 저 폭력적인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를 혼비백산하게 만들 사건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곧이어 펼쳐질 통쾌한 복수극의 2부를 놓치지 마세요. 그 30분은 제 스스로에게 준 시간이자 저들에게 마지막 승리감을 만끽하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구석, 제가 첫 월급으로 샀던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 아래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무생물인 피아노가 마치 저 두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으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앤티크, 괴종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아픈 가슴을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지훈은 다시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위해 준비했던 레드 와인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저녁 식사는 영원히 오지 않겠지만요.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마치 불쌍한 짐승을 보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내 구세주께서 길이라도 잃으셨나? 그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내 이름 듣고 무서워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옆에 앉은 박 여사도 기분 나쁜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런 년을 누가 받아주겠어. 친구라는 것들도 다 돈 보고 붙어먹는 것들이지. 돈 떨어지면 끝이야. 혹시 지애비한테 전화했나? 근데 그 영감탱이가 8년 동안 얼굴도 안 봤는데 신경이나 쓰겠어. 그들의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제 상처를 계속해서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폭풍 전야의 고요한 호수처럼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며 제 두 손을 내려다보며 기다렸습니다. 15분이 지나자 지훈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앉아 있을 거야? 당장 들어가서 그 거지 같은 꼴 좀 치워. 보기 역겨우니까. 그리고 짐이나 싸도 내일 내 친정으로 보내줄 테니 이 집은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은 더 이상 안 받아줘. 그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그를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귀 바로 옆에서 터진 천둥 소리처럼 빌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굉음이었습니다. 지훈의 손에 들린 와인, 잔이 출렁이며 비싼 양복 조끼를 적셨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박 여사 역시 깜짝 놀라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찻잔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뭐야? 그녀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소리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엔진 소리,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육중한 발걸음 소리.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꺼운 커튼을 뚫고 거실로 쏟아져 들어와 한밤중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지훈과 박 여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강도? 아니면 빚쟁이들. 지훈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커튼 틈으로 보이는 그의 표정이 공포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묵직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정문이 누군가에 의해 거칠게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 4명이 따랐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 기세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가 앉아있는 곳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퉁퉁 붓고 피가 맺힌 제 얼굴을 본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저는 애통함과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비서 김 실장님이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어떻게 감히 남의 집에 쳐들어와?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집주인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고 위엄 있는 걸음으로 제게 곧장 걸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은 신속하게 흩어져 모든 출입구를 막아섰고 순식간에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감금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게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 위엄 있던 남성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는 한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감격과 분노로 인한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저희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 그 두 단어는 지훈과 박 여사의 머릿속에서 터진 2개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와 검은 정장의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때리고 모욕하며 쓰레기 취급했던 며느리가 어째서 저렇게 극진한 존칭으로 불리는 것인가. 이 위압적인 남자는 누구이며
그가 말하는 회장님은 또 누구란 말인가? 김 실장님이 경호원 한 명에게 눈짓하자 그는 즉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떨리는 어깨 위에 걸쳐 주었습니다. 옷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차가운 몸을 녹였지만 이미 얼어붙은 제 마음까지 녹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 실장님은 부드럽게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아가씨, 이제 돌아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의 의지에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그 어두운 구석에서 벗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과 박 여사 앞을 지날 때 저는 그들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못 박힌 듯 꽂히는 그들의 경악과 혼란에 찬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끝났고 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김 실장님의 부축을 받으며 빌라를 빠져나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롤스로이스에 올라탔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저는 거짓되고 잔인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거실 한가운데서 돌처럼 굳어버린 두 사람과 잿더미가 되어버린 8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그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8년 전 저는 순수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8년 후 저는 멍든 몸과 죽어버린 마음으로 저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악몽은 끝났고 비록 늦었지만 새벽은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벽이 오기 전에 저는 과거와 마주하고 다가올 무자비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긴 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적막한 서울의 밤거리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을 스치며 밝고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 혼란스러운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의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나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악몽 속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며 파산이라는 막막한 미래를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급 세단에 앉아 아가씨라 불리며 평생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8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첫사랑의 달콤함과 잔인한 선택의 씁쓸함을 모두 품고서 말입니다. 그해 저는 24살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서룡그룹, 서진혁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과는 달리 저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지 않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저를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돈과 노동의 가치를 깨닫길 바라셨죠. 그래서 대학 졸업 후 그룹의 높은 자리에 앉는 대신 저는 제 신분을 숨긴 채 회사 내 평범한 신입 디자이너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강지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갓 졸업한 젊은 건축가였고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조각처럼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남성적인 매력과 일에 대한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고 똑똑했으며 대담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계산으로 가득 찬 회사 환경 속에서 그의 진솔함과 열정은 제 마음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우리는 도면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다가도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급하게 점심을 해결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사랑은 제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설렘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지우는 전부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의 어머니 박 여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홀로 그를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저를 망설이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돈이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둘이 함께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 저는 그를 아버지께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쉽게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 각오는 했지만 반대가 그토록 격렬할 줄은 몰랐습니다. 넓은 서재, 아버지는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제 앞에 어색하게 서 있는 지훈을 쏘아보셨습니다. 제 소개를 들은 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 하나를 지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곁눈질로 본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지훈과 그의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였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진 사소한 빚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을 만나나? 아버지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갓 졸업한 건축가에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미는 과거도 그리 깨끗하지 않더군. 자네가 내 딸에게 어떤 미래를 줄 수 있지? 지훈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하윤 씨에게 최고의 삶을 살게 해줄 겁니다. 최고의 삶.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최고라는 게 뭔가? 비좁은 월세집, 초라한 밥상인가? 내 딸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어. 그런 뜬구름 잡는 사랑 때문에 내 딸 인생을 망치게 둘 순 없네. 그리고 아버지는 제게로 고개를 돌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저 친구와 만나는 거 허락 못한다. 네가 계속 내 딸로 남고 싶다면 말이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에 빠진 제 심장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 대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돈으로 사랑을 재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의 과거를 이렇게 잔인하게 파헤치고 드러낼 수 있는가? 젊은 날의 오만함과 낭만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평생을 후회할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딸이 될 자격이 없나 보네요. 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노여운 고함 소리를 무시한 채 말입니다. 서하윤, 멈춰라.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저축만 챙겨서요. 저는 아버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서룡그룹의 상속녀라는 신분을 버렸습니다. 제 인생에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한 남자를 따라 탄탄대로의 미래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와 지훈은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초반의 삶은 힘들었지만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마 안 되는 자본금과 지훈의 재능을 합쳐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냈고 반찬 하나 없는 밥을 함께 먹었으며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기 위해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회사는 점차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멋진 빌라를 샀고 좋은 차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 빠른 성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생활이 안정되자 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제 회상의 흐름도 끊겼습니다. 고개를 드니 웅장한 대저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8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순진했던 아가씨를 고통으로 단련된 여자로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님이 차문을 열며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이제는 현실과 마주하고 제 것을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한때 집이라 불렀던 대저택에 들어서자 숨막히는 어색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침향 냄새까지. 하지만 사람은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 세고 순진했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할 아버지 역시 제 기억 속에 엄하고 냉정한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늘 일하시던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문을 등지고 서서 벽에 걸린 산수화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으신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8년의 세월은 아버지의 이마와 눈가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엄 있었습니다. 단지 그 눈빛 깊은 곳에 억누르고 있는 듯한 고통과 자책,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반가움이 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걸음의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어째서 이리도 힘든 걸까요?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떨리는 손으로 제 부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놈이 때렸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그 질문에 제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함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8년의 서름, 8년의 외로움, 8년 동안 강한 척 버텨야 했던 모든 세월이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빠. 저는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거친 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제가 안정을 되찾자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따뜻한 차를 타주셨습니다. 너무 말랐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을 떼지 않으시고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지. 저는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눈을 참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더는 아빠 속이지 마라.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지난 8년간 아빠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니? 내 회사, 내 집, 너의 모든 발걸음을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그 전에 선택을 존중했기에 끼어들지 않았을 뿐이야. 아빠는 기다렸다. 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날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자식 놈이 감히 내게 손을 댈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눈에 무서운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놈과 그 집안 전체가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저희 부녀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 8년간의 결혼 생활, 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어리석었던 순진함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지훈의 변화와 박 여사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들을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는 자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완고하지 않았더라면, 그 집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라면 네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간 후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다시 사람을 시켜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박 여사는 단순히 입이 거친 여자가 아니라 도박과 빚으로 얼룩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하지만 야망이 있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만큼 무서운 야망과 신들린 연기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접근하고 저를 사랑했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완벽한 남편 연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씁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 아버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은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너를 얻고 너를 통해 재산과 지위를 얻기 위해 연극을 한 거다. 지난 8년간 그놈은 내 회사에서 야금야금 돈을 빼돌렸다. 그가 늘 말하던 실패한 프로젝트들은 사실 정교하게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이었어.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 빚을 갚고 제 어미를 호강시키는 데 썼던 거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들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제 원수가 만든 금빛 세장 안에서 살았던 겁니다. 저는 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 가족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 죽도록 일했던 겁니다.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동안 진짜 범인은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지. 하지만 이제 너는 눈을 떴다. 넌 더 이상 어리고 순진한 아이가 아니야. 넌 서진혁의 딸이고 서룡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다. 강해져야 한다. 내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내 딸을 건드린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 제 몸에 강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고통, 이 굴욕을 무기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100배, 1000배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입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고 단호함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전부 까발릴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복이 드문 만족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서룡그룹 전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제 옛날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약했던 서하윤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통과 배신으로 단련된 무자비한 전쟁을 준비하는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날 밤 저를 비극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훈의 분노는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과정의 결과였고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방울은 바로 저의 거절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리고 김 실장님과 함께 서재에 앉아 제가 일군 인테리어 회사 하윤디자인의 모든 장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건조한 숫자들은 지난 8년간 제 재정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회사는 제 경영 아래 아주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꾸준히 들어왔고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출이 항상 경고 수준이었고 벌어들인 이익은 거의 다 지출되거나 심지어 적자 상태였습니다. 이것 봐라.
아버지가 프로젝트 투자 비용 및 협력사 지원으로 기록된 일련의 지출 항목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모든 돈이 강지훈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어. 빈도는 점점 잦아지고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구나.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지훈이 제게 천재일우의 사업 기회라며 이야기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몇 배의 수익을 낼 주식 투자 등 장밋빛 미래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의지에 살고 싶지 않다며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제 남편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길 바라는 마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가 실패했다고, 운이 조금 없었다고, 만회하기 위해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를 더 믿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마치 불나방처럼 일에 매달렸습니다.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고 밤을 새워가며 오직 그가 다시 시작할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 노동력과 재산을 스스로 짜내어 하나의 환상, 정교한 사기극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약 3주 전 모든 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지훈이 매우 흥분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산 해운대에 엄청난 리조트 개발 사업권을 찾았다며 초기 로비 자금으로 50억 원만 있으면 확실히 수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수주만 하면 수익은 최소 5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도면, 숫자, 시장 분석 자료들을 제시하며 매우 설득력 있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나중에야 그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그때 제 회사도 실제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대형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면서 자금 흐름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50억 원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고 제가 가진 거의 모든 유동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지훈 씨, 저는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커요. 요즘 회사도 좀 어려운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지훈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 못 믿어? 그가 물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인데 당신은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게 싫어? 여사장 남편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게 싫은 거냐고? 그러자 늘 그랬듯 시어머니 박 여사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여자들이 돈 좀 만지기 시작하면 남편 우습게 안다니까. 지 돈만 꼭 쥐고 있으려고 하지. 남편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한다니까. 우리 지훈이가 정말 복도 없지. 저렇게 이기적인 마누라를 얻어서 그들의 말은 제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이기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가족의 안위를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 저는 이미 최악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정말 지치고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의 거절이 그의 계획을 망쳐버린 거죠. 그와 그의 어머니는 이 젖소가 더 이상 쉽게 젖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과감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한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은 네가 계속 회사를 경영하게 두면 조만간 횡령한 돈의 행방을 눈치챌 거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래서 너를 제거하고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차지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지. 네가 그들을 떠보기 위해 했던 파산이라는 거짓말이 공교롭게도 그들이 행동에 나설 완벽한 명분이 되어준 셈이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의 폭행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행동이었고 처벌이었으며 재산 강탈 계획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의지를 꺾고
저를 공포에 떨게 한 뒤 불리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 아내 증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제 사랑과 희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들이 제가 파산하길 원했으니 진짜 파산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어요. 그들이 돈을 원했으니 단돈 10원도 손에 쥐지 못하게 만들겠어요. 저는 아버지와 김 실장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김 실장님, 즉시 강지훈의 도박 빚과 내연 관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제 돈이 정확히 어디에 쓰였는지 알고 싶어요. 아빠는 제게 한 가지 도움을 주셔야 해요. 아빠의 인맥을 이용해 하윤 디자인에 아직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거래처들에게 약간의 압력을 넣어 결제를 잠시 보류하도록 해주세요. 회사에 진짜 재정 위기 상황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와 김 실장님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거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줄 시간이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저는 더 이상 수비수가 아닙니다. 제가 먼저 공격할 것이고 저의 공격은 그들이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옥 같은 빌라를 떠난 후 롤스로이스는 익숙했던, 그러나 이제는 낯설어진 길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얼굴의 육체적 고통은 심장에 피 흘리는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8년 전 젊은 날의 분노로 등지고 떠났던,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고풍스러운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실장님이 차문을 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집. 그 두 단어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들리던지요. 저는 눈앞에 우뚝 솟은 저택을 올려다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집이었고 제 어린 시절을 품고 있었지만 또한 제가 버리기로 선택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지는 침향 냄새까지. 하지만 사람은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세고 순진했던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할 아버지 역시 제 기억 속의 엄하고 냉정한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아버지는 늘 일하시던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아버지는 문을 등지고 서서 벽에 걸린 산수화를 조용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고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으신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8년의 세월은 아버지의 이마와 눈가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눈빛 깊은 곳에 억누르고 있는 듯한 고통과 자책,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반가움이 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걸음의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빠하고 부르고 싶었지만 어째서 이리도 힘든 걸까요?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의 붉은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놈이 때렸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그 질문에 제가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강인함의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8년의 서름, 8년의 외로움, 8년 동안 강한 척 버텨야 했던 모든 세월이 울음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빠. 저는 그 말만 되풀이했고 눈물은 아버지의 비싼 양복을 흠뻑 적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거친 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예전처럼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제가 절대 떠나지 말았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제가 안정을 되찾자 아버지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따뜻한 차를 타주셨습니다. 너무 말랐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을 떼지 않으시고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지. 저는 고개를 숙여 아버지의 눈을 참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더는 아빠 속이지 마라. 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네가 지난 8년간 아빠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니? 내 회사, 내 집, 너의 모든 발걸음을 아빠는 다 알고 있었다. 그저 내 선택을 존중했기에 끼어들지 않았을 뿐이야. 아빠는 기다렸다. 네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날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요란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전화는? 제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8년 전 네가 집을 떠나던 날 내가 네 휴대폰에 설치해둔 비상 연락망이다.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네가 전화만 걸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위치를 전송하고 주변 소리를 녹음하도록 되어 있지. 아빠는 모든 걸 들었다. 하윤아, 아빠는 그놈이 널 때리는 소리, 그 어미가 널 모욕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 그들의 오만한 도발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들었단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하고 폭력적인 연극이 전부 녹음되었다는 말인가. 아빠는 당장 사람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말리더구나. 그들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이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고 팔에 힘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 개자식 놈이 감히 내게 손을 댈 줄은 몰랐다. 아버지의 눈에 무서운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놈과 그 집안 전체가 이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저희 부녀는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제 8년간의 결혼 생활, 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어리석었던 순진함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지훈의 변화와 박 여사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들을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셨습니다. 내 잘못이다. 아버지는 자책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완고하지 않았더라면, 그 집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라면 네가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는 제가 집을 나간 후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 다시 사람을 시켜 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박 여사는 단순히 입이 거친 여자가 아니라 도박과 빚으로 얼룩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하지만 야망 있는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었지만 그만큼 무서운 야망과 신들린 연기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접근하고 저를 사랑했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고 단호함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쉽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전부 까발릴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보기 드문 만족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서룡그룹 전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제 옛날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의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약했던 서하윤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통과 배신으로 단련된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익숙한 집의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절대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격을 결심한 이상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첫 번째 공격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버지의 품에서 느낀 평화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증오와 복수심이 제 안에서 불타올랐고 고통을 냉철하고 날카로운 계획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를 짓밟은 자들이 단 하루도 편히 살게 둘 수 없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공격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돈과 거짓된 사치를 향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서룡그룹 최고의 변호인단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가 확보한 귀중한 녹음 파일을 그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중년의 수석 변호사인 권 변호사는 모든 것을 들은 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이 증거들이라면 강지훈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원하신다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동시에 공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던 바였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즉시 회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빌라, 비록 부부가 함께 살았지만 등기는 온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 후 공동재산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제 개인 회사의 수익으로 마련한 자산입니다. 그들을 당장 그 집에서 내쫓고 싶어요. 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가씨, 오늘 아침 바로 문서를 작성하여 강지훈 씨에게 보내겠습니다. 법에 따라 그는 24시간 내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제가 주 계좌 주인 공동 계좌까지 전부 동결시켜 주세요. 특히 박 여사와 강지훈에게 발급해준 가족 카드들은 더 이상 단돈 1원도 인출할 수 없도록 막아주세요. 그 또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아가씨, 변호사들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는 제 회사 하윤 디자인의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팀장님, 저 하윤이에요. 오늘부로 강지훈 씨는 무급 휴직 처리해주세요. 사유는 가정사로 적어두시고요. 그의 사내 시스템과 회사, 이메일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도 즉시 차단해주세요. 대표님,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김 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말대로 하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소식이 회사에 빠르게 퍼져나가 소란이 일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강지훈의 모든 자원과 퇴로를 차단하고 그를 궁지로 몰아넣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폭풍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과 박 여사가 저를 쫓아내고 빌라의 주인이 된 기분에 한껏 취해 있을 때 법원 집행관 팀과 권 변호사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법적 서류를 제시하며 24시간 내에 집을 비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분명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지호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번호를 차단한 후였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서 제가 자리에 없다는 차가운 대답만 들었을 뿐입니다. 같은 시각 박 여사는 친구들을 이끌고 쇼핑몰에서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가 발급해준 VVIP 신용카드를 내밀었을 때 단말기에는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라는 냉정한 문구만 떴습니다. 그녀는
다른 카드들을 차례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그녀는 분노에 차 지훈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승리의 정점에 있던 한 가족이 순식간에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괴롭히던 순한 양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반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밤 그들은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손가락질 속에서 초라하게 짐을 싸서 웅장한 빌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한때 저를 해칠 음모를 꾸몄던 춥고 낡은 연립주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처벌이었습니다. 집, 돈, 직장까지 모두 잃은 지우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대저택까지 찾아와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냉정한 경호원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하윤, 당장 나와. 지금 무슨 짓이야? 너 미쳤어?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2층 발코니에서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그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의 동정심은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강지훈. 네가 내게 준 고통 몇 배로 돌려줄 테니. 하지만 저는 지훈 같은 인간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자 그는 더 더러운 수법을 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는 제 명예를 훼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공동의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에게 제가 바람을 피웠고 회사 자금을 몽땅 챙겨 내연남과 도망쳤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련의 남편이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몇몇은 믿었고 몇몇은 의심했지만 그 헛소문들은 제 평판과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떻게든 해야 해요. 저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그냥 둬라.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놈이 더 날뛰고 내 명예를 더럽힐수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더 비참해질 뿐이다. 우리는 그저 인내심을 갖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만 하면 된다. 때가 되면 끝장낼 한 방을 날릴 거다.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시간과 더 많은 히든 카드를 가진 쪽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질문, 지훈의 배신보다 더 큰 고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와 바람을 피웠을까? 어떤 여자가 그와 함께 나를 해칠 계획을 세웠을까? 그 비밀 또한 머지않아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제적인 재정 공격 이후 저는 잠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과 그의 가족은 혼란에 빠졌고 갑작스러운 상실감과 함께 허둥지둥 방어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에 취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퍼뜨리는 악의적인 소문은 여전히 제 명예에 조용히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훈과 함께 저를 배신할 계획을 세운 제3의 인물, 그 여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및 사기 소송을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제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임무를 김 실장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인맥과 경험이라면 금방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하윤 디자인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지훈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외부에 뜬 소문은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저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년간 저와 함께 온 직원들 앞에 서서 저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으며 강지훈 씨는 당분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압니다. 저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윤 디자인을 믿어주십시오.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 회사는 더욱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의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직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신뢰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회의는 내부를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가 리더로서의 입지를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해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모든 파트너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저는 지훈이 남긴 거대한 재정적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유령 계약서, 터무니없는 지출 내역, 존재하지 않는 공급업체. 그는 오랫동안 체계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가 위조 서류에 남긴 모든 서명은 그의 사기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님이 서류철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가씨,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나타났고 제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지우는 한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 최유라였습니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던 유라. 제가 가족을 등지고 지훈에게 가기로 결심했을 때 곁에서 저를 응원해 주었던 유라. 모든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믿었던 유라. 그런데 지금 그녀가 제 남편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은 지훈의 진짜 얼굴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친자매처럼 여겼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그것은 만배는 더 고통스럽고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저는 목소리가 갈라져 더듬거렸습니다. 언제부터 둘이 만난 거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가씨, 김 실장님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거의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강지훈 씨에게 경쟁사들의 약점이나 인맥 정보를 제공하여 초기에 몇몇 작은 계약을 따내 아가씨의 신뢰를 얻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최유라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교묘하게 공금을 횡령하는 방법을 조언한 사람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핑핑 돌았습니다. 제 바로 곁에 독사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유라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제가 일 때문에 힘들다고 푸념할 때마다 공감하고 위로해주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남자들은 자신만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던 그녀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그들이 파놓은 덫으로 밀어 넣었던 겁니다. 더 있습니까, 실장님? 저는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저희가 추가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지훈 씨가 마지막으로 아가씨께 요구했던 50억 원은 사실 어떤 프로젝트 투자금도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님이 서류철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 돈은 최유라 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진거에게 빚을 갚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폭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강지훈 씨가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배신, 사기, 이용으로 얼룩진 거대한 그림이 제 눈앞에 적나라하고 역겹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연합에게 속았던 겁니다.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불타오르는 증오의 불길로 변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두 파렴치한 인간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해야 해요. 김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아주 갑작스럽게 열고 싶어요.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가면을 벗겨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 연극에 2명의 주연 배우가 추가될 것이고 저는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역할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게 안겨준 굴욕,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주겠습니다. 차가운 희열이 제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순진했던 서화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요. 저와 아버지의 팀이 조용히 다음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지훈과 박 여사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익숙하지만 매우 저급한 방법, 즉 공개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선택했습니다. 제 명예를 훼손하고 시끄러운 스캔들을 만들어 저를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하윤 디자인이 입주한 건물의 메인 로비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직원들이 분주하게 출근하는 시간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는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였습니다. 그녀는 로비 한가운데 주저앉아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쿵쿵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아, 와서 좀 보세요. 내 며느리, 이 회사 사장이라는 년이 돈 좀 벌었다고 남편 버리고 시어미 내쫓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멋진 정장은 구겨진 셔츠로 바뀌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퀭했습니다. 고통에 무너진 남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간간히 한숨을 쉬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건물 내 다른 회사 직원들, 방문객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행인들까지 몰려들어 구경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는 구경꾼이 많아지자 더욱 신이 나서 연기했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공한 후에 변심하여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의 재산을 모조리 빼돌린 뒤 남편과 시어머니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년이 이혼하려고 우리 아들한테 도박이니 외도니 누명을 씌웠어요.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착하고 성실하게 일만 하는 아내밖에 모르는 놈인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다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과 두 모자의 불쌍한 몰골은 적지 않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사장님 예쁘고 능력 있어 보이던데 그런 사람이었어? 역시 사람은 것만 보고는 모른다니까.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착해 보이는데. 건물 보안 요원들이 개입하려 했지만 박 여사는 더욱 난리를 쳤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누구든 건드리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식은 금방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부서장들과 회의를 하던 중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전 남편분과 시어머님께서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예상 안에 있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잠시 중단하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업무에 복귀하세요.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로비의 혼란스러운 군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관객도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제가 등장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까? 네, 아가씨,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김 실장님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길 건너편 카페에 모두 대기 중입니다. 건물 외벽에 대형 LED 스크린도 연결을 마쳤고 아가씨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이비색 정장을 바로잡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차갑고 자신감 있으며 위엄이 넘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서하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제 통제하에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시끄럽던 소음이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박 여사와 지훈도 연기를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은 약간 당황한 듯했고 박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새로운 저주를 퍼부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물 정문으로 곧장 걸어가 거대한 LED 스크린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평소의 광고 영상 대신 한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운명의 밤. 제 집 거실에 숨겨진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보았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불쌍한 피해자 역할을 하던 강지훈이 어떻게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는지를, 슬프게 울부짖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어떻게 정신 차리게 때리라며 아들을 부추겼는지를. 영상이 끝났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나눴던 비밀회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과 박 여사, 심지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혼 계획, 제 집을 차지하려는 음모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군중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 모자를 동정하던 사람들은 이제 혐오와 분노의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사기꾼들, 완전 사기꾼들이잖아.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욕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로비 한가운데서 돌처럼 굳어버린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두 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그리고 강지훈 씨,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분의 연극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된 것 같군요. 그들의 연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연의 가장 특별한 관객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니까요. 건물 로비에서의 공개적인 폭로는 지훈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론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시 주요 인터넷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내보내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영상과 녹음 파일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들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피해자의 위치에서 그들은 사회 전체의 눈에 사기꾼, 폭력배,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관계를 끊은 후 지훈이 어떻게든 붙잡으려 애썼던 브랜드와 파트너들도 이제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론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로비 사건 직후 저는 변호인단과 함께
정식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쳐놓은 법의 그물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소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강지훈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사실과 시댁 식구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한 계획을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 전에 제가 형성했거나 취득한 것이므로 지훈에게 분할하지 않고 제가 모두 소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형사고소장이었습니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강지훈을 두 가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를 폭행한 행위에 근거한 특수상해, 그리고 하윤 디자인에서 체계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계획에 근거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이었습니다. 박 여사 또한 교사범으로서 공범으로 연루되었습니다. 고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과 함께 이 사기극을 꾸민 또 다른 인물을 겨냥했습니다. 최유라, 그녀가 제 재산 강탈 음모에 직접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지훈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유라가 근무하는 회사, 즉 디자인 업계에 제 경쟁사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지훈의 부도덕한 관계를 알리고 동시에 그녀가 그들의 회사 기밀을 지훈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명예와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교묘한 공격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녀 역시 동료들에게 외면당하고 의심받는 기분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법의 그물은 촘촘하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했고 수사기관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지훈과 박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특히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고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박 여사는 자기는 시골 출신 늙은이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울며불며 하소연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훈이 혼자 꾸민 일이며 자신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맹목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들의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애썼습니다. 반면 지훈은 저와 유라에게 죄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재정을 통제하는 독재적인 아내였기 때문에 숨이 막혔고 위로를 받기 위해 유라에게 기댔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은 유라가 부추겼기 때문이며 그녀가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저를 상대로 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추악한 내부 분열, 개싸움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그들의 모습은 더욱 추악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변호사들과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가올 재판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변호사들은 재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지훈 측은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꽤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으려 할 겁니다. 아가씨. 권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증인을 매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했지만 정의를 믿었고 우리가 가진 확실한 증거들을 믿었습니다. 저에게는 폭행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지훈이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상세히 기록한 하윤 디자인의 회계장부 전체가 있었습니다. 모든 숫자는 그의 목을 겨누는 피할 수 없는 화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모든 자료를 다시 읽고 증거 조각들을 재정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진실을 찾는 고통받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사건에서 수사관이자 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대, 사건, 그들의 거짓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법정 앞에 섰을 때 제가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 그들이 빠져나갈 아주 작은 틈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물은 쳐졌고 먹잇감은 그물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물이 공식적으로 걷어 올려져 모든 것을 끝낼 재판 날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지훈 같은 인간이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과연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더 미치고 위험한 행동을 저지를까? 제 불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오고 죄를 부인하거나 남에게 떠넘기려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절망은 지훈을 진짜 야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법적 절차대로라면 자신이 수년간의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도박, 무모하고 미쳤으며 잔인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를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도박판에서 알게 된 조폭 몇 명과 함께 실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몸값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된 합의서에 제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동시에 하윤 디자인의 지분 절반과 강남 빌라를 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였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아 아버지와 변호사들의 보호로부터 고립시키기만 하면 폭력과 협박으로 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파트너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직접 운전해서 갔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경호원을 붙여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삶이 늘 누군가의 감시 아래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안일했고 지훈의 관계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제가 꽤 한적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을 때 작은 트럭 한 대가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 제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뒤쪽에서 다른 오토바이 한 대가 바싹 붙어 제 퇴로를 막았습니다. 트럭 문이 열리고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내려 제 차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차 문을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 놈이 쇠파이프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박살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제 팔에 밝혔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 문이 밖에서 열렸습니다. 거친 손이 저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입을 막고 저를 트럭에 태운 뒤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불과 몇십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둡고 키키한 트럭 짐칸에 던져졌습니다. 차는 맹렬한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연극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문득 손목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스마트워치였습니다. 그냥 차고 다니거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시계로만 쓰는 게 아니란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초소형 GPS 추적 시스템과 교묘하게 위장된 비상 버튼이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김 실장님과 그룹 보안팀의 구조 신호와 정확한 위치를 전송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비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저는 기절한 척 몸에 힘을 쭉 뺐습니다.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저는 조심스럽게 다른 손으로 시계 측면에 작은 버튼을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만약 신호가 가지 않으면,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물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시계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 신호가 전송되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트럭은 저를 경기도 외곽의 한 버려진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습하고 더러웠으며 쓰레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낡은 쇠의자에 묶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세련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 선 눈, 수척하고 광기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자기야. 많이 놀랐지. 그는 다른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날 막다른 길로 몰지 말라고. 이제 어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지? 그는 썩은 나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펜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사인해 서하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인만 하면 모든 게 끝나. 널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나는 이 나라를 뜰 거야. 우린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서류를 보니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소송 취하서와 재산 양도 계약서. 만약 사인 안 하면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짐승처럼 웃었습니다. 사인 안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하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단도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차가운 칼날을 제 뺨에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넌 참 예뻐, 하윤아. 널 다치게 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네가 말을 안 들으면 이 예쁜 얼굴에 작은 흉터 하나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지. 차가운 칼날이 피부에 닿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김 실장님이 신호를 받았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간만 끌면 됐습니다. 알았어. 저는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마. 사인할게. 근데 물 좀 마실 수 있을까? 목이 너무 말라. 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물을 가져오는데 쏠린 사이 저는 창고 밖에서 이미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연극은 이제 곧 막을 내릴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부하는 뚜껑이 열린 생수병을 가져와 제 입에 거칠게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약한 척하며 몇 모금 마시고 일부러 물을 흘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제 비참한 모습이 지훈을 아주 만족시킨 듯 했습니다. 그는 손을 휘저어 부하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물 마셨으면 이제 사인해. 그가 제 손에 펜을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장난치지 마.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눈으로는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귀는 창고 밖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양철 지붕 틈새로 부는 바람이 으스스한 소리를 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이 정적 속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한 소리.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자갈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근처에 서 있던 부하가 인상을 쓰며 펜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가 허리를 숙이는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창고의 양철문이 엄청난 힘에 부딪혀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지훈과 그의 패거리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무장한 보안 요원 수십 명이 홍수처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서 지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실장님이었습니다. 동시에 창고의 다른 쪽 창문들이 깨지며 완전 무장한 형사들도 일제히 진입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무기 버려. 확성기를 통해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과 패거리들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그들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펜을 주었던 부하는 황급히 펜을 버리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광기에 휩싸인 지훈은 순순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단도를 집어들어 제게 달려들었고 제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모두 물러서.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그러면 이 여자 죽여버릴 거야. 날카로운 칼날이 목의 동맥에 바싹 닿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작은 핏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 미쳤군. 아가씨 놔드려. 김 실장님이 칼날 같은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아가씨를 놔주고 항복해. 아직 살 길은 있어. 살 길. 지훈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이 날 막다른 길로 몰았잖아.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오늘 내가 돈을 갖고 탈출하든가 아니면 인연이 나랑 같이 죽든가 둘 중 하나야. 그는 손에 힘을 더 주었고 칼날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술 냄새와 절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공포에 질리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 씨, 그만해요. 아직 돌이킬 수 있어요. 닥쳐.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나한테 말할 자격 없어. 날 죽이면 당신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려 애썼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하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찾아낼 거라고요. 상관없어. 몇 초간의 긴장된 심리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이 제 말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저는 김 실장님이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무술 실력이 뛰어난 경호원이었습니다. 그는 표범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호원이 총의 개머리판으로 지훈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정확한 공격에 지훈은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즉시 다른 두 명의 형사가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숨막히는 구출 작전은 끝났습니다. 김 실장님이 급히 달려와 제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연행되어 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눈동자만이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음모, 모든 수단, 모든 광기는 이 더러운 창고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부축을 받아 나왔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대기하며 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가 차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황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무사한 것을 보신 아버지는 저를 와라 껴안으셨습니다. 내 딸,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악몽은 정말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 정의의 전투가 훨씬 더 엄숙한 장소,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모든 것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것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구출 작전으로부터 6개월 후 강지훈과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와 폭행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대담한 납치 행각 때문에 여론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청석은 가족, 변호사,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저는 너무 튀지 않는 단정한 흰색 정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동정이 필요한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한 명의 기업가로서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원고석으로 걸어가 변호인단 옆에 앉았습니다. 법정 반대편 피고인석에는 지훈, 박 여사, 그리고 납치에 가담했던 조폭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10년은 늙어 보일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한때 윤기 나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의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 여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여자는 이제 그저 흐느끼는 초라한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재판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차례로 공소장을 낭독하며 지훈과 공범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목을 열거했습니다. 죄목이 하나씩 익힐 때마다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신문 순서가 되자 저는 증인석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서서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와 마주하니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사랑과 증오의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저는 재판부와 검사의 질문에 하나하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사기의 징후, 폭행의 절정, 재산 강탈 음모, 그리고 마지막 납치 사건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과장하거나 하소연하지 않고 그저 사실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폭행 녹음 파일, 횡령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 그들 가족의 비밀 회의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치 현장에서 지훈이 스스로 모든 음모를 자백한 녹음 파일까지. 폭행 당시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뺨 맞는 소리, 지훈의 고함 소리, 박 여사의 부추기는 소리, 모든 것이 적나라하고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그녀를 돌봐야 했습니다. 지훈 측 변호사의 변론 차례가 되자 그들은 지훈이 제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지훈을 아내를 사랑했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남자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말은 사전에 계획된 음모라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우스꽝스럽고 무의미해졌습니다. 제 변호사인 권 변호사가 일어서자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는 공소장에 명시된 죄목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훈과 최유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와 유라가 지훈의 사기 행각에 협력한 역할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비록 유라는 이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관계를 폭로함으로써 지훈 측이 내세우려던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저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눈빛에서 그는 아마 경멸, 미련 없음,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망친 한 인간에 대한 약간의 연민을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훈에게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는 떨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붉어진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윤아,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미안해. 내가 틀렸어.
탐욕과 이기심에 눈이 멀었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내 손으로 잃었어. 그는 뒤늦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가끔 우리가 처음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려줘.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제발 용서해줘. 늙으셔서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그저 그의 사과가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연극이었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요. 재판은 재판부의 판결을 위해 휴정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신뢰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될 거다, 딸아. 마침내 판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나왔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최종 판결, 정의의 심판이 곧 선고될 것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연륜 있는 재판장이 나무 망치를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정적에 잠겨있던 법정 안의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들고 장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사건 기록 전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 그리고 변론 과정을 모두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은 숨을 죽였고 저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가만히 쥐어주셨습니다. 조용한 격려였습니다. 피고인 강지훈, 재판장이 지훈을 향해 엄격한 눈빛을 보내며 읽었습니다. 자신에게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특수상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죄를 저질렀다. 모든 죄목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피고인 강지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20년, 그 숫자는 마치 날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 비틀거리다 주저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옆에 교도관들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겁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20년의 청춘, 20년의 인생을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대가였지만 그가 저지른 죗값에 정확히 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했습니다. 피고인 박선이 타인의 범죄를 교사하고 범인을 은닉한 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선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박 여사는 자신과 아들에게 내려진 판결을 듣자 비통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한번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한때 제게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여자의 몰락은 이제 제게 통쾌함보다는 씁쓸함만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맹목적인 애정과 탐욕이 결국 아들을 감옥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납치에 가담했던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 범죄의 경중에 따라 3년에서 7년 사이에 적절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재판장의 마지막 망치 소리가 내려쳐졌습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의 종결이자 제 인생에 어두웠던 한 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지훈과 다른 피고인들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제 앞을 지나갈 때 지훈은 잠시 멈춰서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습니다. 끝없는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원하는 이 순간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호기심 가득한 질문으로 저를 둘러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마 그들 또한 제가 겪어야 했던 피로와 무게를 느꼈을 겁니다. 재판 후 며칠 동안 지훈의 판결 소식은 모든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고 제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최유라의 회사는 제가 보낸 경고 서한과 사건이 터진 후 즉시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친구를 배신하고 사기꾼을 도왔다는 오명을 쓴 채 유라는 업계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던 오피스텔을 팔고 도시를 떠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의 가족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과 아내가 모두 감옥에 가자 사건 내내 침묵했던 시아버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은 연립주택마저 팔아 아내와 아들의 항소 비용을 마련하려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고독과 자책 속에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열어보고 싶지 않아 망설였지만 어쩌면 이것을 읽어야만 진정으로 과거를 닫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구겨진 종이에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윤아,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 나는 이 차가운 벽 안에서 기나긴 세월을 시작했겠지. 용서를 구하려고 쓰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저 이곳의 외로운 밤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함께 하윤 디자인을 키워갔던 날들을 떠올렸어.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 내 탐욕, 이기심, 그리고 나약함이 모든 것을 죽였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내가 가질 수 있었던 행복을 내 손으로 파괴했어.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저 네가 정말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넌 그럴 자격이 충분해. 나를 잊어줘. 내가 내게 안겨준 악몽을 잊어줘. 안녕.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은 모든 기념품과 함께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뒤뜰로 나가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상자를 묻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거를 땅속 깊이 묻어 영원히 잠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높은 언덕에 서서 꽃과 풀이 가득한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새날의 첫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폭풍이 정말로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마지막 재판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은 긴 시간이 아니지만 가장 깊었던 상처에 새살이 돋고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이 싹트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과 작은 가정밖에 모르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래 제 자리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도 아래 저는 점차 서룡그룹의 경영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회의 임원들로부터 적지 않은 의심과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버지의 그늘에 기댄 온실 속 화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일에 파고들었습니다. 복잡한 재무 보고서를 읽는 것부터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 협상에 참여하고 뙤약볕 아래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것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저는 하윤 디자인을 세우고 또 잃을 뻔했던 뼈아픈 경험과 교훈을 적용하여 그룹을 위한 대담하면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차 저의 능력과 노력으로 저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경영 아래 서룡그룹은 쇠퇴하기는커녕 잠재력 있는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제 분신과도 같았던 하윤 디자인 역시 그룹에 합병되어 핵심 사업부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가씨가 아닌 비즈니스 세계의 진정한
여장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성공만이 제가 얻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제가 마음의 평화와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아버지와 그리고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청매 재단이라는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와 힘을 이용해 다른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무력감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버지와 저는 저택의 정원을 함께 산책했습니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푸른 잔디 위에 꿀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지만 훨씬 더 건강하고 총명해 보이셨습니다. 딸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보약인 듯 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아빠는 정말 기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아빠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성숙해졌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부녀 간의 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성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하윤아,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 서서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빠. 저는 지금의 삶이 정말 좋아요. 네가 아직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안다. 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아, 세상 모든 남자가 그 개자식 놈 같지는 않단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 너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지금 저에게 행복은 꼭 남자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빠 곁에 있는 것,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에요. 저는 이미 저만의 행복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제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황혼 아래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정원의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과거는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과거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사람의 마음에 대해, 배신에 대해 값비싼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의, 인간의, 그리고 자존감과 같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길고 어두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진정한 봄이 돌아왔습니다. 눈부시고 생명력 넘치는 봄이, 새벽은 밝았고 저는 제 앞에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자유롭게 날아오를 차례였습니다.